안녕하십니까. 도정철로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회계원리 기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거니까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 많이 쉬울 거예요. 회계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가 뭔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회계란 무엇인가?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재산 변화 등에 관한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요약하고,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고,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고, 경영 성과는 손익 계산서예요. 경영 활동을 기록 요약해서 유용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그 이유는요,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부 이해관계자는 경영자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가 되겠죠. 결국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게 회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계예요. 재무제표예요. 먼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려면 자금부터 조달을 해야 되겠죠. 자금을 조달하면 빌려온 돈은 부채일 것이고, 자본으로 투자받는 돈은 자본이죠. 주식으로 투자받는 돈은 자본이죠. 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올 것이고, 이제 투자를 하죠, 기업이.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혹은 기계장치를 살 수도 있고, 차량을 살 수도 있죠. 자산은 투자. 그리고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회사의, 기업의 목표인 거죠.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면 회사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게 재무 상태표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월 말 법인을 가정하면 12월 말에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거기에 따른 순자산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표고,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 일정 기간의 현금 유출입 내역을, 재무 성과,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 유출입 내역이죠. 요거는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1년이겠죠. 사업년도 기간 동안.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 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자본 변동표는 자본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고, 주석은 말 그대로 주석이에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주석이 작성되고, 또 그 외에 특수관계자 거래나 차입금 내역 등등 이러한 것들을 주석에 표현하게 됩니다.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친구랑 출자를 해서 커피숍을 운영한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럼 저는 40억을 투자했고 친구는 5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지분율은 80%, 20%가 되겠죠. 현금 50억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했어요. 토지 및 건물을 80억에 매입했고 커피 머신 등을 1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생겼네요. 여기 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담보대출 40억을 받아서 채권자가 생겼고, 부채가 생겼고, 유형자산은 이 80억에 10억, 90억이 생긴 거죠. 합계 90억. 맞죠? 예전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그랬죠. 차변, 대변이 같다. 항상 같아요. 그렇게 해서 1년간 운영을 했더니 매출이 100억 원이었어요. 커피숍 굉장히 규모가 커요. 100억 원. 그런데 10억 원은 아직 못 받았던 거예요. 12월 31일까지 해서 카드 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던 거예요. 원래 카드 대금은 며칠 있다 들어오잖아요. 3에서 5일. 근데 그 금액이 한 10억 원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매출 원가는 30이고 매출 총이익은 70, 그리고 그 외에 판매관리비는 30. 그러면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를 빼니까 영업이익은 40억이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10 나갔다. 그럼 세전이익이 30이다. 이건 가정이에요. 단순한 거니까. 당기순이익이 20이다. 배당 성향이 50%면 20억 중에 10억을 배당한 거죠. 에비타는 우리가 가치평가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항상 쓰는 개념이 에비타예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이 에비타예요. 그럼 기말현금은 얼마일까요? 지금 앞에서 보면 지금 기말현금은 앞에서 영업하기 직전에는 현금이 0이었던 거예요. 얘 다 취득하면서 현금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기말현금은 당기순이익으로 20억을 벌었다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취득할 때 유형자산을 90억으로 취득했고 건물과 기계장치가 상각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비용 인식을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미회수된 금액이 10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15억이 돼 있을 거예요. 15억이 돼 있고 그리고 받지 못한 미회수 10억 원은 매출 채권으로 10억 원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유형자산은 90억이었는데 감가상각비가 5억 있었으니까 순자산,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5억이 잡힐 건데 순액으로는 85억이 돼 있겠죠. 채권자 40억, 자본금 50억, 이건 동일할 거고 미처분 이익이면 이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럼 변동 볼게요. 현금은 이렇게 늘었고 매출채권, 유형자산, 미처분 이익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분계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자본금이 50이었고 보통 예금이 50이었죠. 제가 이제 넣은 게 40억이고 친구가 10억이었어요. 그리고 3월 1일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샀어요. 보통 예금 50억을 다 썼고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조달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변동됐고 앞에서 한 걸 다시 한번 분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은 수익이고 빨간색은 비용이에요. 나머지는 자산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 100이 일어났는데 10억은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10억이 있는 거고 보통 예금으로 90억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원재료비 등이 30억이 나간 거고 매출 원가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이 나갔다고 보는 거고 감가상각비, 기타 판매관리비. 이 감가상각비는 건물 기계장치가 그만큼 줄었을 거예요. 줄었을 거고 돈이 나가진 않았죠. 여기서 나왔죠. 기타 판매관리비 25억이 나갔고 이자 비용 10, 보통 예금 10, 법인세 비용, 보통 예금. 이렇게 되면 12월 말일자로는 보통 예금이 15, 매출채권 10, 토지 건물 기장치에서 110, 110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를 보완하기 위한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미회수채권이 10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미회수채권이 100억이다. 라고 가정하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에 20억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다른 건 나갔는데. 그럼 그런 기업은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겠죠. 혹은 횡령했을 수도 있죠. 사실. 그렇게 안 들어오긴 쉽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만 보면 안 되겠다. 우리가 현금의 흐름도 한번 보자 해서 있는 재무제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제가 이 전기와 단기를 앞에서 보여드렸던 재무 상태표를 전기와 단기로 비교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전기에는 회사가 없었으니까 다 0이에요. 단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대차 대조표니까 재무 상태표 양쪽이 같으니까 얘를 놓고 나머지를 다 넘기는 거예요. 15억이 늘었죠. 나머지를 다 넘기면 얘들을 다 넘기면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넘기면 안 되고 여기서 의미를 찾자. 그냥 막 넘기지 말고. 그 의미를 어떻게 찾는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인 거예요. 투자활동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은 자금 조달. 그럼 나머지는 다 영업활동인 거예요. 그럼 투자활동부터 볼게요. 유형자산을 취득했잖아요. 유형자산 취득. 취득할 때 돈이 얼마 나갔어요? 돈이. 얘는 지금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거잖아요. 돈은 90억이 나갔잖아요. 마이너스 90. 재무활동, 자본금 증가하면서 50억이었고 차입금이 40억, 총 90억이 들어왔죠. 이 결론은 보나마나 15잖아요. 증가하면 무조건 15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분석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 지금 얘 받고 얘 받고 얘 받잖아요. 다 했잖아요. 나머지만 보면 되겠네. 이익잉여금 20. 이게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업활동은. 20이고 감가상각비가 돈이 안 나갔으니까 현금을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고 매출채권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은 거. 돈을 못 받았죠. 자산이 그냥 증가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산이 증가할 때, 유형자산이 증가할 때 돈이 나가잖아요. 자산이 증가할 때는 돈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 채권 자체를 이해하자고 한다면 채권이 증가한 거니까 미회수가 생긴 거잖아요. 돈을 못 받은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5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반영한 거죠. 나머지 매출 채권, 이익여금,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 여기 안에서 다 반영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변동 내역을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의 변동 내역을 빼고 나머지 다 넘겨서 그거를 활동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는 크게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매출액 있고, 매출총액 있고,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손익계산서는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대응시킨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이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익의 인식 시점은 현금 흐름의 발생 시점과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인데. 자, 케이스 A, B 모두 상품을 100억 원어치 사서 120억에 팔 거예요. 그럼 이익은 20억인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A는 상품을 먼저 구매했어요. 100억 원어치. 그러면 돈은 나갔죠. 현금으로 돈이 나갔어요. 100억이 나갔고 회계적으로 이익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외상 판매를 이때 판매를 했어요. 120억에 판매했으니까 120억에서 100억을 뺀 20이 이익으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매출 채권이 나중에 회수가 됐어요. 플러스 현금 120억이 들어온 거죠. 이때는 뭐 손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금은 2001년과 2003년에 현금 유출입이 있었고 그런데 수익 발생은 2002년에 있었던 거죠. B 케이스는요. 돈을 먼저 받았어요. 얘는. 돈을 먼저 120을 받았고 이때 판매했고 판매했으니까 20 이익이 잡혔고 현금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발생주의라고 하거든요. 인식 시점을.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게 다 나타나겠죠. 다 나타나는 거죠. 근데 손익계산서만 보면 얘밖에 안 나타나죠. 수익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한번 볼게요. 매출의 수익.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네. 결국 돈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매출에. 돈 벌었다는 얘기. 그게 수익인데 재화의 판매를 할 때는 인식 기준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아예 넘겼을 때 판매한 것을 본다는 거죠. 기업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용역의 제공은요.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용역의 제공 시점 그리고 공통기준은요.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 숫자를 써야 되니까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기업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들어오거나 들어온 거는 다 들어온 거고 앞으로 혹은 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관련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공통 기준입니다. 비용의 종류는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세 가지가 있어요. 제품 매출 원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품 매출 원가는 앞에서 예시했던 것처럼 상품은 그냥 사다가 파는 거니까 사온 금액이 매출 원가잖아요. 그런데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를 만든다고 하면 얘는 재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노무비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간접비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의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간접비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가 단순하게 나오질 않죠. 좀 복잡하게 나오겠죠.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를 다 산정을 해야 되니까.
매출 원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된 상품, 제품의 원가,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는 것이고, 판매 관리비는 주된 영업 중 판매 및 회사의 유지, 관리 활동에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서 판매직 인건비 또는 판매 촉진비, 이런 것들이 다 판매 관리비겠죠. 영업 외의 비용은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장 큰 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가장 큰 거. 그리고 자산을 팔았을 때 손실을 봤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이 있죠. 매출 원가의 인식 시기예요. 매출 원가가 대응되는 매출이 인식되는 때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중요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현금 기준으로 해버리면 사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볼 때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 수익 비용을 대응시켜버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00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120이 되잖아요. 현금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왜곡이 많이 돼요. 재무제표가.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얘가 영업을 해서 얼마를 버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 현금 흐름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관련 비용도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얘만 딱 떼놓고 보면 얘는 이해가 되지만 이 밑에가 만약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첫 해에는 마이너스 100억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수익이 120억이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따라서 매출 원가는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때 인식하고 판관비, 영업의 비용은 관련 수익이 없다면 현금이 지출되는 때 비용 처리한다. 인식 시기. 제한 매출 원가는요. 현금 지출 시 자산으로 묶어둔 후 매출 발생 시 비용화한다. 요거를 만들 때는 만드는 비용은 다 일단 재고 자산으로 갔다가 그게 팔리는 순간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원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용역 매출 원가는 용역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인식한다. 그리고 건설행 공사 계약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총 예정 원가에 실제 투입된 원가 비율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진 정도에 따라서 원가가 인식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진행률을 총 계약 금액에 곱해서 이 수익도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으로 수익 비용이 대응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돈이 꽂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들어올 때마다 수익을 인식하면 또 엇나갈 거예요. 아까 저 단순화 시켰던 그 예처럼 이게 막 엇나갈 거예요. 수익 비용이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는 경영 성과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익 비용을 대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건설형 공사 계약은 공사 진행률을 기준으로 한다. 판매 관리비 및 영업외 손익이에요. 판매 관리비는 뭐 임원급여, 직원급여, 또 뭐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등등등등 있죠. 영업외 손익, 배당금 수익, 뭐 자산 수징이 등등등등 있죠. 여기 다 나오는 거고. 이익의 종류예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볼게요. 매출총이익은 기업의 판매 활동에서 달성된 이익 창출의 결과를 나타내주고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의 결과인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산출된 총이익인 거죠. 그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거죠.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시킨다. 당기순이익은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모든 경영성과가 포함된 최종적인 이익의 지표로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이게 결국 이익잉여으로 가는 거죠. 에비타. 영업이익의 유무형 자산의 삼각비를 가산한 개념.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만큼은 더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 안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미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돈이 다 나갔고 실제로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 에비타의 개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가치평가할 때도. 왜냐하면 결국 기업의 평가는 현금 흐름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영업에서. 그 개념이 바로 에비타다. 손익계산서에서 만약에 영업이익보다 영업의 수익이 높다라고 한다면 좋은 회사일까요? 과연? 좋은 회사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본업보다는 부업으로 더 돈을 벌어들였다는 얘기니까.
본업의 수익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영업 외 수익보다 영업 외 비용이 높다. 뭐 재테크로 손해봤거나 아니면 뭐 차입이 너무 많을 수 있죠. 차입이 너무 많을 수 있죠.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외 수익이 단계만 크다. 적색 신호죠, 이거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는 사실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은 결국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을 끌어내는 게 기업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 본업인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의 수익이 단계만 크다. 그럼 본업은 부진하고 자산 처분 등으로 보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손익계산서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